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 제목은 너무 공포스럽지만 너무 익숙하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사상자가 많은 총격 사건이 음력설 전날 가장 안전한 도시 몬트레이 파크스의 댄스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0명의 대부분은 50대와 60대고 부상자 10명은 경상에서 중상입니다. 72세의 중국계 이민자인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30마일 떨어진 토렌스에서 운전 중에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댄스홀에 오래 다녔고 그가 쓴 총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입니다. 안전에서 몬트레이 파크를 거주지로 선택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이 사건도 결론은 결국 총이 있는 곳에 사건이 따라붙는답니다. 뉴욕타임즈는 개발 국가들의 총기 소지와 총격 사건을 미국과 비교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코비드-19 백신 주요 전략을 크게 바꾼다고 NPR 방송 등이 보도합니다. 목표는 코비드에 대한 예방접종을 단순화하고 독감 예방접종처럼 매년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 논란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월부터는 마일드한 이자율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봄부터는 이자율 인상 중단 여부와 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현 대통령이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기밀 서류를 잘못 취급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주말 바이든 대통령 집을 13시간 동안 수색해서 기밀을 포함한 6건의 문서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렌트비가 내려가지 않아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 스포티파이도 직원의 6%를 감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독일이 외교가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독일제 탱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유는 많고 이해도 가지만 독일의 주저함은 결국 러시아를 돕는 셈이라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사건에 속합니다. 음력설 바로 전날인 토요일 밤에 10시 22분경에 몬트레이시에서 한 그 댄스 클럽에서 30년 된 곳이라고 하죠.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했습니다. 5명은 남자, 5명은 여자 숨졌고 부상자 10명도 경상부터 중상까지입니다. 스타 볼룸 댄스 스튜디오라는 곳인데 바로 근처에서 자동차를 파킹하셨던 분들 갑자기 그곳에 한 100명 정도가 연습을 쭉 댄스홀 가면은 발레홀이건 일반 그 댄스홀이건 벽에 거울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거울을 보고 본인의 여러 가지를 그 연구를 하고 즐기고 하던 도중에 100명이 넘었으니까 총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겠죠. 해서 애리조나에서 걸프렌드를 만나러 온 그런 그 한 남성도 갑자기 본인의 트럭에 6명 내지 7명이 뛰어들면서 빨리 출발하라고 하는 것을 겪었다고 하고, 그리고 최승원 씨 씨푸드 바베큐 식당을 바로 그 스튜디오 건너편에서 하고 계셨던 한국 분들도 3명이 들어오면서 문을 닫아달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굉장한 아수라장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인이 사용했었던 총은 그 권총인데 탄창이 익스텐드돼서 한 번에 한 50발 정도, 장전을 하면 한 번이 아니라 장전을 하면은 50발 정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총이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당연히 불법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옆 동네죠. 아람브라 이웃에서도 라이라이라는 볼룸 댄스에서 역시 사건이 발생할 뻔했지만 26살의 컴퓨터 그 코더이면서 이 볼룸 댄스가 가족 비즈니스인 그런 청년이 이 72세의 용의자가 갖고 있던 그 피스톨을 잡은 손을 비틀고 해서 결국은 다친 사람 없이 용의자는 도망쳤습니다. 용의자가 72세의 훈 켄트란이라는 중국계 이민자입니다.
경찰이 이제 그 정지 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무슨 그 몰 같은 데 들어가서 스스로 하얀색 밴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지 하지만, 한 병원에 부상자가 응급실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 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부상자가 떠나버렸답니다. 병원에서 이상한 여러 가지 그 사건도 있고 하니까 신고를 했고, 경찰에 그 같은 연락에 의해서 토렌스 경찰이 하얀 벤차이에게 정지 명령을 내리자 결국은 용의자가 뭐 총을 두 번째 라일라이 볼룸 댄스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총이 차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차 안에서, 벤차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동기를 조사를 해야지 되는데, 물론 수사 들어갔지만 이 같은 그 사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두 번째 장소에서도 숨질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나는 그 동기가 아주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72세의 이 용의자는 분명히 첫 번째 10명이 숨진 그 볼륨 댄스에 굉장히 자주 갔다고 하고요, 과거에. 그래서 아마도 그 개인적인 관계일 것이 아닌가. 결혼을 해서 한번 결혼을 했었던 여성과 볼륨 댄스 그 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2005년인가 이혼을 했고 지금도 와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쪽이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몬트레이 파크와 아람브라, 그리고 그게 이제 샌 가브리엘 밸리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중국계가 많이 살고 있는 몬트레이 파크이라는 곳이 6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아시안계가 제일 그 많은 곳이기도 하고 주민 전체적으로 볼 때 65% 정도 되니까는요. 그리고 가장 먼저 아시안이 다수로 터전을 잡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나 조용했었죠. 아시안들이 뭐 총을 들고 다니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 간 사람들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몬트레이 파크, 그 아람브라와 가까운 샌 가브리엘 밸리에 살다가 집을 20년 이상 살았던 집을 팔고 그 허멧 웨스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허멧 웨스트가, 허멧이 샌디에고와 좀 가까운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속한 곳이고, 샌 가브리엘 밸리에서 20년 동안 살던 집이니까 집값이 올랐겠죠. 그걸 팔아서 이제 그 모빌홈인데도 경비원이 있는 것 보니까 모빌홈이 좀 안정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헤멧이라는 지금 사건이 일어난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해서 살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2002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거죠. 트러킹 컴퍼니라는 사업체를 등록을 했었다가 2년 만에 사업체를 정리를 하고 엑스와이프나 현재 와이프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럭 기사로 일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지, 누구는 어떤 매체에서는 뭐 뉴욕 포스트 같은 데서는 그 와이프는 이 그 볼륨 댄스홀에 초대를 받았는데 본인은 초대를 받지 못했다, 뭐 와이프를 찾으러 갔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댄스홀에 다닐 때 댄스홀의 그 강사가 사람이 이렇게 뭐 고분고분하고 차분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좀 튀고 그런 성격이었다고 그 강사는 얘기를 했고요. 2005년도에 첫 번째 그 이혼을 했는데 2000년대 후반과 2010년 초반에는 거의 매일 밤 댄스홀에 갔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일, 어제가 음력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력설 하루 전과 어제 몬트레이 파크에서는 거의 뭐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 샌프란시스코보다도 어쩌면 더 실한 그런 그 새해 행사가 마련이 돼 있었는데 어제는 다 취소했습니다. 몬트레이 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취소를 했고요. 중국계가 밤 12시에 나가도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몬트레이 파크 시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사상자가 많은 그런 사건이 음력설 전 이브에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뭐 국토안보부에도 전부 관련 그 당사자들이 브리핑을 했고, 연방수사국이 로컬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주지사는
기쁨의 날이 이런 그 비극이 됐다고 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안계 그 혐오 범죄가 일어난 그 팬데믹 이후에 아틀란타의 스파에서의 총격 사건 때도 그랬고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이번에도 목요일까지 백악관도 조기 반기로 하고 연방 그 건물도 그렇게 반기를 개양해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도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올 들어서 지금 3주일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게 23번째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33번째라고 하는데 대량 총격 사건이라는 게 용의자, 범인 빼고 4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를 말합니다. 주디츠 연방 하원 의원 지역구입니다. 주디츠 의원이 또 몬트레이시의 시장도 지냈습니다. 했었던 얘기 당연히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범인이 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으니까 안심하시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헨리 로 시장, 로스앤젤레스지만 캐런 베스 시장,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전부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총에 신경을 쓰면서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하도 코비드 이후에 뭐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하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혐오인가 이런 것을 무척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이 케이스는 지금으로서는 개인적인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Stop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ate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여기서도 말문이 막힐 정도의 파괴적인 행위다. 지난 몇 년 동안 에이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너무 많은 비극과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 가족이 함께 축하해야지 되는 이런 날에 충격을 주다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사건입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역시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사설 전해드립니다. 개발 국가에서의 총기 소지와 총기 그 살인율을 오늘 뉴욕타임스가 도표로 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총기 소지는 100명당 스페인이 4명, 벨기에 5명, 호주 7명, 프랑스와 독일이 8명, 인구 100명당 포르투갈 9명, 캐나다도 많네요. 27명, 뭐 사냥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거의 인구 100명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기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튼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그러면 총을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총기 살인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한 건이 안 됩니다. 캐나다를 포함해서. 미국은 4명이 되거든요. 4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국제 그 무기 조사기구 그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스몰 아임스 서베이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총이 많으면 총으로 인한 희생자도 많다. 여기는 이제 자살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은 살인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 용의자가 숨진 범인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어떠한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느냐, 그 볼룸과 댄스 볼룸과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어쨌든 문제는 이게 노력을 하느냐, 총기를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이 아주 그 험한 총기를 갖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건데 미국은 연방 대법원의 총기에 대한 해석 최근에 달라졌죠. 그리고 공화당이 총기협회 또 그 총기 제조협회와 아주 돈이 오고 가면서 강하게 규제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은 더 많은 대량 살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미국입니다. 6살 소년이 선생님에게 총을 쏘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LA타임즈 오늘 제목이 끔찍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댄스홀에 들어가서 총으로 20명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요. 이게 셰리프 국장의 얘기입니다. 로버트 루나의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마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LA타임즈는 지적을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양력으로 3주일밖에 안 되는데 용의자는 어쨌든 숨졌고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량 총격 사건에 대한 해결책 딱 한 가지의 해답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해자가 정신 이상이 있거나 가정폭력 아니면 뭐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음모론자, 개인적인 원한, 국제적인 테러리스트 너무 많죠.
그리고 용의자의 연령대도 어떤 때는 너무 젊고 인생의 황금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처럼 72세 나이가 든 사람일 수도 있고 장소도 다양합니다. 댄스홀, 교회, 학교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영화관, 뭐 콘서트장, 쇼핑몰, 교회까지, 마켓, 퍼레이드장까지. 이 범위는 여러 다른 게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숨진다는 거죠. 미국에서 몬트레이 파크와 같은 대량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미국이 용의자들에게 총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총기 로비에 대해서는 가장 파워풀한 국가입니다. 총기 제조 회사와 우파 정치인이 편을 먹고 총기 확산이 곧 자유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시켰죠. 그게 요즘 통합니다. 온건하고 상식적인 규제를 정부의 개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왜 그렇게 한 번에 5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권총을 가지고 다녀야지 됩니까? 그게 개인의 안보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한 전쟁터에서 쏘는 총도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버젓이 길에서. 그 결과 의회가 총기 소지와 안전관계를 설정하는 데이터 작성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미국에서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서 스위스의 데이터를 전해드렸잖아요. 연방대법원이 최근에 과거 그 옛날에 민병대가 미국이 제대로 국가의 모습을 띠기 전에 스스로 지켰어야지 됐던 경찰력이 없던 그런 민병대에 대한 헌법에서의 총기 소지를 현대 사회에 적용을 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장전된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숨지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총기 로비의 사악한 천재성은 너무나 심오해서 더 많은 총이 있어야 총기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총기협회와 공화당에서 총이 많아지니까 나도 나를 지키려면 총을 사야지 된다 하는 이상한 버전의 자유와 함께 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학교와 가게, 교회, 파티가 지금부터 어느 순간 총격 갤러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뿐이라고 LA타임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국가의 자살인데 국가가 자살하는 이러한 것은 자유라는 대가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수정헌법 2조 총기 소지 자유, 이것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붐비는 극장에서 누군가가 가짜로 뿌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벌을 받잖아요. 그럼으로써 미국인을 지키는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극장에서 가짜로 뿌리야 해서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다가 다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할 수 있다면 왜 극장에서 누군가가 총을 마음대로 쏘는 것을 적절한 합리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막지 못하는가? 극장뿐만이 아니라 페스티벌, 무슨 술집, 샌버라디노에서 파티장에서 그랬죠. 샌디에고 사원, 그 시나고그에서도 그렇죠. 아니면 몬트레이 파크에 나이 드신 분들이 취미 생활로 댄스를 하는 그 댄스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총기 규제를 마련을 해서 하면은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게 LA타임스 사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들은 밖에 나갈 때 항상 살펴야지 됩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가능하면 이제는 쇼핑몰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앞서서 이제 세계 다른 나라와 미국과의 그 총기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주춤하면서 미국 것을 스킵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래프를 봐서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그런데도 또 보니까 또 놀라워서 이거 실수하는 게 아닌가 하고 스탑했는데,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는 인구 100명당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캐나다가 많아야 뭐 27정이 조금 넘고 다른 나라들은 작고 하는데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기가 125정입니다. 사람 숫자보다 총기가 더 많다고 오늘의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구보다 많은 4억 정의 총이 돌아다닌다고. 한 사람이 몇 정씩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
물건이 있는데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남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비드 그 백신에 대해서는 곧 아마 목요일에 회의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식품의약국이 코비드 19 주요 전략을 바꿉니다. 목표는 백신 접종의 단순화, 독감 예방 접종과 같은 방식으로 매년 그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을 업데이트하고 접종하는 겁니다. 현재는 백신 부스터샷 맞으려면 기본 접종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그 기본 오리지널 접종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부스터 1, 부스터 2 뭐 이런 식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접근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최신 버전의 백신만 매년 맞도록 독감 접종처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물론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목요일에 백신과 관련한 그 생물학적 제품 자문위원회 이런 곳에서 식품의약국 소속에서 미팅을 하는데 이 안을 아무튼 매년 백신을 레이티스트만 맞게 하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인가 하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제조 업체가 겨울에 어떤 그 코비드가 활개를 칠까 독감처럼 우리가 남반구 북반구가 있기 때문에 먼저 겨울을 맞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연구를 해서 백신을 예측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처럼 한다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게 가장 적절하다. 어떤 면역학자나 백신 연구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역학자나 백신 연구진은 의문이다. 백신 변이가 계속 나오는데 몇 개월 차이를 두고 만든 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을까? 나이 드신 분에게는 효력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라 없다는 얘기죠.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든다는 게 나중에 백신 만들고 나면은 또 다른 변이가 나와서 소용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노약자들만 이 오미크론 그 코비드 19에 대한 백신을 매년 접종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런가 하면은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대체 백신 전략. 여기에 대한 주장도 좀 강해지고 있는데 스프레이 백신처럼 아예 예방을 해버리는 것. 아니면 바늘을 무서워서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알약을 만든다든지. 더군다나 이런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가는데 개인이나 아니면 뭐 등등 의회가 지금 더 이상은 이제 그 공화당이 또 다수당이고 그 이전부터도 다수당이 되기 전부터도 코비드 19 백신에 관한 여러 가지 기금을 중단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돈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지 되는데 지금 식품의약국은 항체 그 레벨에 따라서 백신 효능을 판단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업데이트한 백신이 정말로 감염 위험을 줄이는가, 입원율과 사망률을 얼마나 줄이는지 그 증거를 내놔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감이야 이제 우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조금 바뀌어도 온다 하는 것이 안착이 된 거죠. 인간과 같이 독감이 사는데 코비드 19은 생긴 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독감이야 뭐 대체적으로 뭐 가을 늦가을부터 뭐 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인데 이 코비드 19은 이 백신이 지금 효능이 뭐 한 4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그럼 1년에 독감처럼 한 번 예방 접종을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을 여러 번 받아야지 되는가 하는 딜레마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모더나 맞으신 분이 있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또 게다 대고 존슨 앤 존슨 맞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그것을 맞으면 그에 따른 같은 브랜드의 부스터샷을 맞으셔야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없이 무엇을 원래 맞았든지 전부 상호 서로 통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요. 브랜드 걱정 없이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일단 목요일에 독감처럼 매년 접종받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하는 것이 나오면 식품의약국에서 그러면 그 뒤부터 백신 제조 회사 또 질병통제국과 논의를 하겠죠. 또 식품의약국의 자문들이 다시 봄에 만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6월 달에 만나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9월 달쯤이 되면은 이제 뭐 새로운 그 백신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쪽 방향으로 백신 접종 그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발표 전에 언론이 더 빨리 알잖아요. 제일 먼저 NPR 방송이 보도를 하고 나서 다른 매체들도 지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했다고 믿는 미국인이 60%가 넘습니다. ABC 뉴스와 입소스 공동 여론조사 결과인데 77%는 트럼프 잘못했다. 64%는 똑같이 트럼프가 잘못한 것처럼 바이든도 잘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기밀 서류 이슈가 바이든보다 더 심각해라고 답한 사람이 43%, 바이든께 더 심각하지라는 사람은 20%, 똑같아. 둘 다 30%입니다. 이 여론 역시 당파적이어서 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아무튼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더 심각하다 하는 것을 공화당, 민주당 다 합쳐놓고 보면은 23%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96%가 부적절했다. 공화당은 그런데 47%만 부적절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89%가 바이든이 부적절하다, 민주당은 38%만이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여론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13시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택, 메릴랜드가 아니라 델라웨어에 있는 윌밍턴에 있는 집을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했더니 6개의 아이템이 새로 나왔고 이 아이템 가운데는 기밀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부통령이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연방 상원 의원이었을 때 그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군데 파트예요. 첫 번째 기밀 서류가 있는 개인 사무실, 두 번째 발견됐을 때는 한 뭐 6종류 집에서 이번과 같은 집에서 발견됐는데 기밀 서류는 없었다고 하고 세 번째는 6종류 기밀 서류가 포함돼 있다고 하고 이런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연방 수사국이 가서 이제 조사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내놔라 하는데 내놓지 않으니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연방 법무부에 이제 그런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에서 뭐 법무부 일반 행정요원이 가진 않잖아요. 연방 법무부에 속해 있는 FBI 수사국이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를 뭐 일주일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기소돼야지 된다 하는 사람 37%,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지 된다 하는 사람 50%, 공화민주 전부 포함돼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거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야 아니 트럼프가 그랬을 때 있을 수가 있어 하더니 본인은 뭐 다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는 것에 이게 해가 될까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 바이든도 잘못했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이 다 굉장히 아주 똑똑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막 짐 싸서 의도적으로 막 수십 박스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디 뭐 섞여 있었다는 건데 그리고 강도도 약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하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뭐 공직자에 출마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민주당에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고 공화당은 그 같은 것을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그 하원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2년 정도 집권을 하면은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론 클라인 비서실장은 대체로 바꾸는 것처럼 본인이 이제 그 사임 의사를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몇 주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2020년도에 그 대통령 그 선거할 때 캠페인 수석 자문이었고 61세밖에 안 되거든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참모에게 조언을 하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대통령의 참모를 관리하고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직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2년 버티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가 그만둔다.
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런 클라인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하고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사람 지금 나오고 있네요. Who is Jeff Zient라고 하는데 Jeff Zient라는 사람이 현재 코비드-19 백악관 뭐 조정관 코디네이터 지난번에 바브라 뭐였죠? 이 이름도 다 잊었어요. 이제 바브라밖에 기억나지 않네요. 그 사람이 했었던 그 조정관을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오랜 동안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오바마 전 대통령 그 이전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는 국가경제자문위원회에서 국장으로 일을 했고 또 이 사람이 뭐 예산관리국장 대행도 했고 재선 캠페인에서 물론 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뀌는 시기는 2월 달에 7일에 국정연설이 있으니까 이번에 뭐 국회에 가서 의회에 가서 하겠죠. 그 이후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뀐다 하는 것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뭔가를 꾸린다는 얘기구나 하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 조지 산토스라는 그 공화당의 뉴욕의 3지구 롱아일랜드와 퀸스가 포함된 지역구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제 또 뭐 주말에는 브라질에서 뭐 2000 몇 년이었었죠. 아무튼 그 게이 퍼레이드에서 여장을 하고 나갔다 하는 거 처음에는 그거 아니야 가짜야라고 하더니 말을 또 조금 바꾸더군요. 내가 거기 가기는 했는데 여장을 하고 그 퍼레이드에 말하자면 무슨 뭐 뷰티 컨테스트 같은 데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라고 말을 조금 바꾼 여전히 공화당은 지금 5명만 과반수에서 연방 하원이 많으니까 이 사람을 지도부는 놓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패기 누난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버려야 공화당이 산다. 세계의 조롱거리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하는 뭐 칼럼 같은 것 썼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이자율 그리고 렌트비 또 뭐 직원 감원 이런 뉴스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늦었어요. 요요마가 하와이에서 빅아일랜드에서 뭐 배를 타고 가서 무슨 뭐 자연 보호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겠죠. 첼로를 다 연주를 했답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뭐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고래가 한 마리 탁 나와서 춤을 추더래요. 제가 그 기사 읽다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경제적인 뉴스를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긴 기사였어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였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이번 주 31일과 2월 1일에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서 이자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월부터는 조금 마일드하게 이자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자율을 중단하는가 아닌가 중단을 한다면 뭐 언제쯤 하는가 이런 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 하고 보도를 한 겁니다. 노동시장 뭐 좋긴 하지만 전보다는 좀 소프트해졌고 소비도 줄었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이자율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는 몇 가지 데이터가 조금 나와주기는 해야지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0.25%포인트 인상을 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가 4월 달에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0.25% 가고 그 다음부터 일단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는 정말 somewhere over the rainbow가 아니라 in the future에 이자율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게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정부 데이터라든가 제조업 활동도 좀 줄어들었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무부가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가 아주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발표를 하잖아요. 12월 달 그것을 보고 이제 또 결정들을 하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막 올라가는 이자율이 없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느껴지잖아요. 그런 점입니다. 렌트비가 내려가는 곳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한 열흘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수입의 30%를 렌트비로 쓰면서 삶의 질이 위협받을 정도입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은 좋은 차, 그게 어떤 형태로든
안전하던 뭐 아니면 비싼 차던 모양이 좋던 그리고 좋은 집 이건 문화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분수에 맞는 우리가 이제 쉽게 좋게 말할 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미국의 많은 보통 사람들이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 전에 지역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 렌트비 내려간다. 어디 내려간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이 별로 전반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디스가 분석을 했는데 요즘 크레딧 카드 빚 올라가고요. 이건 이제 연말 연시가 있었으니까 당연할 것 같고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사치품보다는 그건 안 사죠. 딱 장부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사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필수품 쪽으로 기울고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집값이 인상됐으니까 당연히 렌트비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30% 이상을 렌트비로 낸다는 것은 그건 살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식품이라든가 에너지 값이 우리가 아주 쉽게 예전에 음식이 너무 싸? 또 음식 재료가 너무 싸? 했었던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처음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엄두도 못 냅니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집값이 조금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집을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꿈도 못 꾸면서 더 오래 렌트 들어 살아야 되니까 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거죠. 또 집값 내려가도 아무튼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못 사는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악시오스가 예상하기는요. 일단 당분간은 렌트비가 고정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크게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지금보다 그렇다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이 상태가 될 것이다. 주택시장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한 이런 거고요. 스포티파이도 직원의 6%를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테크 회사의 감원인데 스포티파이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잘 활용하시는 넷플릭스와 같은데 이 스포티파이는 음원을 스트리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스웨덴의 그 대규모 그 오디오 스트리밍 회사인데 감원하는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용 절감을 통한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 4억 5,6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지난해 9월 현재 기준으로 그 가운데 거의 2억 명 정도는 돈 내고 쓰는 그 구독자입니다. 다른 테크 회사처럼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스포티파이는 뭐 페이스북,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가 광고에 좌우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그런 회사들은 덩치가 큰데 너무 많은 사람을 과잉으로 고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스포티파이는 회사 규모가 그다지 크지도 않고 광고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 구독자, 돈을 내는 구독자가 거의 2억 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영향은 조금 덜 받는다 해서 한 600명 정도 감원된다는 건데요. 지난 그 몇 년 동안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팟캐스트, 이 같은 그 팟캐스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윤이 별로인 거예요. 이 스포티파이도 지난해에 운용 비용이 증가한 폭이 수익이 증가한 폭의 2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단기간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큰 테크 회사보다 작지만 직원들 감원하면서 5개월 페이도 주고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헬스케어도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설립됐는데 그만큼 오디오 스트리밍도 빨리 발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모든 것은 모든 현재의 역사는 과거에서 나온다. 그리고 현재의 역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그것을 제일 앞에 두고 추진한다 하는 게 독일과 우크라이나입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는 지금 2014년도에 합병한 크림반도를 포함을 해서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전체 그 땅의 17%를 빼앗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와의 전쟁이 결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맨파워는 러시아가 계속 그 한 뭐 20만 명, 30만 명을 보충함으로써 약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보다 무기가 더 강해야지 해볼 만한 전쟁인 거죠. 전쟁을 끝까지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군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서로 협상을 해야지 되는데, 협상할 때 좋은 조건이 되려면은 러시아를 더 많이 일단 협상 전까지 몰아놔야지 되는 게 우크라이나의 목표입니다. 지금 미국이 뭐 브래들리 전투 차량도 주고 뭐 스트라이커 차량도 주고 장갑차 무장 훈련도 시켜주고 프랑스, 영국 많이 지원을 하는데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같은 봄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만드는 레오파르드 2 탱크랍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한 2,000대 정도가 있고 독일이 뭐 359대가 있다고 하는데, 폴란드나 핀란드나 다른 나라는 보내고 싶은데 이게 메이드 인 독일이라서 서로의 계약이 있는가 보죠.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다른 나라도 못 보내게 했습니다. 본인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랬더니 폴란드의 총리가 얘기를 하기를 독일의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다. 거의 1년인데 전쟁이 시작되고 죄 없는 사람이 날마다 숨지고 러시아 폭탄이 우크라이나 기간 산업을 파괴하고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하고 민간인을 타겟으로 하고 실제 공격을 해서 여성과 어린이들도 날마다 숨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독일이 도움을 주던 주지 않던, 독일 도움 많이 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레오파르드 탱크라는 것을 지금 보내지 않으면서 미국 뭐 아브람스 이걸 먼저 보내면 우리도 줄게 하는데, 미국의 그것은 굉장히 비싸고 쓰기도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하다해서 레오파르드가 지금 그쪽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겨냥하기는 아주 적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죠. 여론도 분열됐고, 그리고 독일이 예전에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전쟁을 주도하는 것도 꺼름직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동독이 사실은 구소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동독이고, 그리고 나서 동서독이 통일을 했지만 통일을 한 이후에 러시아와 독일은 경제적으로 무척 연관이 많았고, 미래에도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러시아와 우리가 거래를 안 할 수가 있는가, 특히 이제 사회민주당 3인당 올라프 숄츠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지금 몬트레이 파괴 그 사건 그 속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 안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